일남아, 잘 들어? 절대 소리내면 안 돼. 절대로. 괜찮아. 아빠가 금방 구해줄 테니까. 알겠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1950년의 어느 날, 엄마가 죽었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군인들은 아빠를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엄마는 아빠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라졌다고 했다. 아빠는 나라는 지키는데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지키지 못했다. 그날 엄마와 나는 피난을 가던 중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어쩌면 가는 길이 겹치는 피난민일 수도 있었지만 엄마는 직감이 좋은 사람이었다. 엄마는 나를 풀숲에 숨긴 뒤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고 잠시 뒤 총소리와 함께 신이 난 남자들의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총소리는 몇 차례 더 반복되다가 그쳤고 나는 눈을 감고 속으로 100까지 센 뒤 숲을 나와 다시 남쪽으로 걸었다. 이틀 뒤 운 좋게 피난민들을 만나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부산에 도착한 뒤에는 다른 피난민들에게 구걸하거나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면 도둑질을 하며 생활을 유지했고 재수가 없는 날이면 다른 거지 패거리들에게 두들겨 맞는 일도 잦았다. 특히 가장 악질적인 놈은 거지답지 않게 키가 어지간한 어른만한 현우라는 녀석이었는데 이놈은 어디서 잘못 배워온 놀이를 가져와 우리에게 강요하곤 했다. 원래 오징어는 대여섯 명이 한 팀이 되어 서로 공격과 수비를 하는 복잡한 규칙의 놀이지만 현우는 그냥 동그라미와 네모, 세모를 그린 뒤 그 위에서 한 명만 남을 때까지 패싸움을 시켰다. 어쩌면 그게 진짜로 그런 놀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현우도 전쟁고아였고 우리는 복잡한 놀이의 규칙이나 외우고 공부할 정도로 여유롭진 않았다. 몇 년 뒤 전쟁이 끝나고 군인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다. 어떤 집의 아빠는 다리가 사라졌고 어떤 집의 아빠는 양팔이 없었다. 그리고 어떤 집은 아빠가 돌아오지 못했다. 하지만 10밤째 되는 날 돌아온 우리 아빠는 조금 피곤해 보이는 걸 빼면 다친 곳이 없어 보였다. 나는 몇 년 만에 만나는 아빠를 안으려 했지만 아빠는 나를 발로 차버린 뒤 피곤한 표정으로 나를 끌어안았다. 그때는 그게 무슨 일이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총알이 머리를 스치면서 뇌에 문제가 생겼던 모양이었다. 나는 전쟁에서 엄마를 잃었고 내가 기댈 수 있는 건 아빠뿐이다. 아빠는 당신의 부모와 아내 그리고 뇌의 일부를 이번 전쟁에서 잃었다. 하지만 난 아빠의 버팀목이 되기엔 너무 어렸다. 아빠가 기댈 수 있는 건 독한 술뿐이었다. 아빠는 술을 마실 때면 내게 주먹을 휘둘렀고 술을 마시지 않을 때면 어린아이처럼 울며 바닥에 누웠다. 그때는 뇌와 관련된 연구가 한국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처음에는 팔다리가 멀쩡하게 돌아온 아빠를 질투했던 동네 아이들은 이제는 아빠를 겁쟁이라며 조롱하고 돌을 던졌다. 다리가 없는 옆집 아빠는 자기가 얼마나 멋지게 북한군과 싸웠는지 자랑하며 영웅이 되었지만 우리 아빠는 조금 큰 소리만 들려도 아이처럼 울면서 나를 때렸다. 그리고 현우는 집요하게 나와 아빠를 괴롭혔다. 현우는 훔친 술을 걸고 나와 아빠에게 오징어 놀이를 강요했다. 현우의 아빠는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니 이게 죽은 아빠를 보내주는 현우의 방식이었을 것이다. 아빠가 살아있어봐야 자식을 때리기만 하는 존재라면 오아인 게 그리 비참하진 않을 테니까. 그래도 아빠가 날 때렸을 때 난 아빠를 원망하진 않았다. 아빠는 아픈 상태였으니까. 아픈 아빠는 살기 위해 발버둥 친 거였다. 1958년 아빠가 죽었다. 눈물이 나오진 않았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음을 생각해야 했다. 운이 좋게도 나는 돈을 버는 데에는 소질이 꽤 있었던 것 같았다. 나는 자는 시간을 빼면 밥을 먹으면서도 고철을 모아 팔며 돈을 벌었고 돈이 충분히 벌린 뒤에는 이걸로 사업을 열었다. 사업 아이템의 힌트는 현우가 주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가장 밑바닥의 인간들부터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까지 모두의 지갑을 열 수 있어야 했다. 바로 도박과 싸움처럼. 3년이 지나기 전에 나는 한국에서 가장 큰 도박장 겸 투기장을 운영하게 되었다. 비결은 간단했다. 나는 돈을 쓰는 쪽과 버는 쪽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대우했다. 돈을 버는 사람들은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 가혹한 환경에 던지는 대신 도저히 다른 일은 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많은 돈을 주었고 돈을 쓰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최대한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대신
그만한 값을 요구했다. 모두가 자신만의 도박을 위해 내 투기장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나는 조금씩 질려가고 있었다. 같은 싸움을 하루에도 몇 번씩 관전하면서 점점 피를 보는 것이 무뎌지는 모양이다. 1970년 괜찮은 여자를 만나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전후로 내 사업에 조금씩 불협화음이 들려왔다. 어이, 사장님, 요즘 돈 많이 벌고 있다며? 우리는 여기에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애들이 굶는데. 돈 냄새를 맡은 조폭들이 보호비를 요구해왔다.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나는 계속해서 새로운 도박을 찾아다녔고 해외에서 슬롯머신과 파친코를 들여오며 내 사업장은 갈수록 커졌지만 사업이 커진 만큼 조폭들이 부리는 행패를 전부 막아내기 어려워졌다. 나는 매일같이 밀려오는 사고를 수습하느라 신혼여행은 고사하고 집에서 제대로 자기도 어려웠다. 갓 태어난 내 아들은 아마 내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나는 조금씩 이 업장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규칙 없는 주먹은 국가의 입김 한 번에 날아가는 오합지졸이다. 특히나 총 한 자루 없는 한국의 조폭이라면 더더욱. 하지만 도박장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조폭과 엮이지 않고는 운영할 수 없었다. 아내는 차라리 사업을 포기하면 어떻겠냐 물었다. 토대가 밀집으로 세워진 건물은 빨리 버리고 떠나는 게 이득이다. 그리고 애초에 아내는 도박장을 운영하는 걸 그리 내켜하지 않았다. 벌어들이는 돈 이상으로 위험이 따르는 업장이니 가정을 꾸리면서는 그리 좋은 직장이 아니었다. 복잡한 머리로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어느 날 누군가가 집에서 날 기다리다 내 다리를 찔렀다.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숙이자 아들이 장난감 칼을 들고 머쓱한 표정으로 날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나 정신없이 살았으면 아들이 이렇게 자란 것도 모르고 있었을까. 아들도 내가 아빠가 맞는지 긴가민가한 듯 꽤나 어색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멍하니 아들의 표정을 보다가 문득 내가 주먹을 올리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날 보고 어리둥절한 아들의 얼굴에서 아빠의 모습이 떠올랐다. 문자 그대로 머리에 총알을 맞는 바람에 무엇이 문제인지 인지하지조차 못하던 그저 자기 감정에 휘둘려 주먹을 휘두르던 아버지. 나는 팔을 뻗어 아들을 끌어안았다. 나는 아버지를 배우지 않겠다. 나는 그것보다 나은 사람이니까. 다음날 아침 나는 내 사업장을 모조리 팔아넘겼다. 매일같이 나와 가족들을 위협하던 조폭들은 이제 사업장의 새 주인에게 몰려갔다. 어이 일남이 미쳤어? 지금 여기서 발을 빼버리면 여긴 누가 운영하라고? 새 주인이 사업장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알 바 아니었다. 나는 벌어들인 돈으로 상가를 사들여 부동산을 굴렸고 수입이 안정화가 된 뒤에는 아내와 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며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기억에 남기고 아내와 함께 나이를 먹어갔다. 성장해가는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그 시간은 그야말로 고통의 연속이었다. 칼로 깊게 찌르는 것이 아닌 물속에서 서서히 익사하는 것 같은 답답함이 내 목을 조여왔다. 더 이상 삶에 자극이 없었다. 아내는 이 평화로운 일상에 만족한 듯 보였지만 나는 그 무엇도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지? 자극이 없는 삶은 이렇게 지루하고 고통스러운데 앞으로 늙어 죽을 때까지 수십 년간 이런 지옥에서 살아야 한다고? 이게 어른이 되어간다는 걸까? 인생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중성화된 개처럼 늙어 죽을 때까지 지루한 삶을 참아내는 거? 어린 시절이 차라리 추억처럼 느껴지는 권태에 말라 죽을 것 같은 시간을 보내던 몇 달 뒤. 그날은 가족들과 영화를 보고 나온 날이었다. 투기장의 박력에 100분의 1도 못 미친 액션 영화에 눈이 뒤집어져 흥분한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중 한 남자와 마주쳤다. 흐릿한 기억 속에서 어렴풋이 기억이 날락말락했는데 남자는 투기장의 선수 중 하나였다. 사업을 관두면 날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질 거라는 건 순진한 생각이었다. 내가 사업을 관둔 뒤 이 남자는 다리가 부러져 투기장에서 버려지는 신세가 되었다. 내가 이를 관둔 것과 남자의 부상은 별 상관이 없지만 남자는 그냥 원망할 상대를 찾고 있었다. 남자는 칼을 들고 덤벼들었고 나는 남자의 다리를 걷어차 잡아뜨렸다.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나도 험한 꼴을 많이 봤으니까. 내가 마치 영화 속 영웅이라도 되는 것처럼 보는 아들의 모습에 나는 쓰러진 남자의 가슴을 무릎으로 눌렀다. 특별히 의도가 있다기보단 액션 영화를 좋아하니 이런 것도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 하는 행동이었다. 주먹질에 남자의 얼굴이 뭉개지고 뼈가 으스러졌다. 가슴뼈가 부러진 듯 무릎이 내려앉더니 남자가 피를 토했다. 남자의 코뼈는 이제 산산조각이나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었고
팔은 저항을 포기한 듯 축 늘어진 채 부들부들 떨어댔다. 그리고 아내가 날 붙잡았다. 어? 왜? 나는 가족들을 지키고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여준 건데? 사람들은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었나? 재미없다. 남자는 죽었다. 남자가 칼을 들고 덤볐기에 정당방위가 인정되었지만 아내와 아들은 그날의 충격을 잊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내가 가족을 구하면서 좋은 볼거리까지 제공해준 거라 생각했지만 아들은 그날 이후로 날 피하게 되었다. 그 막덕한 아들놈 같으니 낳아주고 키워주고 구해주고 남들은 없어서 못 보는 오락까지 보여줬는데 고작 그게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날 피해? 재미도 없는데 존중조차 하지 않는 아들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사회의 쓰레기가 아내와 아들을 찌를 때까지 기다렸더라면. 그랬다면 나는 좀 더 자유롭게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을 텐데. 그래, 아빠와 함께 놀았던 그때처럼. 한 달 뒤 아내와 아들이 실종되었다. 경찰이 나섰지만 용의자는 물론 시체조차 건질 수 없었다. 나는 표면적으로는 가족의 죽음에 크게 상심해 재산을 처분하고 잠적했다. 그리고 과거 투기장을 사랑해줬던 옛 고객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잊고 있던 최고의 게임을 다시 만들어주겠다고. 유일한 놀이. 나는 전국을 돌며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을 수배했다. 아쉬운 게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돈을 준다 해도 목숨을 걸지는 못한다. 그러니 길바닥에 내앉아 아무 희망이 없는 쓰레기들이 필요했다. 부산을 걷던 중 현우를 다시 만났다. 현우는 경마를 하다 큰 빚을 지고 직장까지 잃은 채 바닷가에서 관광객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다. 나는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현우에게 초대장을 건넸다. 선생님, 저와 게임 한 판 하시겠습니까? 제 채널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 후원해주시는 이분들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서브 채널을 만들어 AI를 이용한 창작 스토리 영상을 만들려 했는데 이 영상 하나에 마리오 카트 월드컵보다 많은 AI 비용이 들어갔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서브 채널 포기하고 여기에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미지만 쓰는 대신 연출을 사이에 만화 느낌을 낼 방법을 찾아봐야겠네요. 그리고 조회수 10만 안 넘으면 다음 영상은 없는 거야. 너무 힘들었어. 오징어 게임의 마지막 시즌을 기념해서 주최자인 오일남의 이야기를 만들어봤습니다. 오일남이 가족이 있었다는 언급이 있다 보니 처음에는 평범한 인물이었던 일남에게 비극이 닥쳐 타락하는 모습을 만들까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오일남은 그보다는 원래부터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어울린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다른 방식으로 비틀어 마시간 인물임을 확실히 하기로 했죠. 가정폭력을 당해 그 아픔으로 타락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기억이 재미있고 짜릿한 추억으로 남아버린 진짜 태어날 때부터 이상한 인물로. 대신 평범한 인물이 타락하는 서사는 황인호가 받아가야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영상 조회수가 잘 나온다면 다음 에피소드는 프론트맨이 오징어 게임에 참여했던 2015년 에피소드를 가져오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응원해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